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보건소에서 오랫동안 영양사로 일해온 박정순입니다. 저도 올해로 6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감자 보관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덕분에 저와 친한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감자를 신문지로 싸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감자를 보관하실 때 양파도 함께 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관된 감자 한두 개만 드셔도 복통과 위장 장애는 물론이고 심하면 어지럼증과 두통을 유발하며 고용량 섭취 시에는 굉장히 아플 수 있는 무서운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실제로 목격한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8세 김순덕 할머니께서 여름철에 싹이 길게 난 감자로 감자전을 부쳐 드신 후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수토, 설사 등 심한 위장 증상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솔라닌 중독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감자에서 나오는 천연 독소에 중독된 거였어요. 이런 일은 드물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고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께서는 감자를 양파와 함께 베란다 박스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면서 감자에 길다란 싹이 나고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도 아까워서 싹만 떼고 감자찜을 해서 드셨다가 밤에 심한 곡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자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사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보관법을 모르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감자 보관 부주의로 인한 건강 문제가 생각보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감자를 수개월간 싱싱하게 보관하면서 우리 가족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감자가 얼마나 좋은 건강식품인지, 어떻게 드셔야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제 왜 감자가 이렇게 무서운 도구로 변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원래 남미의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유럽으로 가져온 작물 중 하나죠. 그래서 감자는 본능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감자를 덥고 습하고 밝은 곳에 보관하는 거예요. 베란다에 신문지로 싸서 놓거나 부엌 한쪽에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감자를 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감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마치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멜라닌을 만들어 검게 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그 증거거든요. 싱싱한 감자에는 솔라닌이 아주 소량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햇빛을 받고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원래보다 수십 배나 많아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감자 한두 개만 드셔도 속이 안 좋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76세 이영자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할머니께서는 6월 말에 감자 한 박스를 사서 김치 냉장고 위에 올려두셨어요. 그런데 여름철이라 습도도 높고 오후에는 베란다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감자에서 이만큼 긴 싹이 나고 감자 표면이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쌍란 떼면 되겠지 하시면서 그 감자로 감자탕을 끓이셨습니다. 드신 지 3시간 후부터 심한 복통과 함께 토하기 시작하셨고 밤에는 어지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손에 힘이 빠져서 수저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자칫하면 더 심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이런 감자 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잘못된 보관법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히 여름철에 베란다나 부엌 창가에 감자를 두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이제부터 제가 수년간의 경험으로 터득한 확실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감자 10kg 한 상자에 사과 1개만 넣어두시면 감자 싹이 나는 걸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사과를 왜 넣어? 하고 의아해하실 텐데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과일들은 우리처럼 호흡을 해요. 그 과정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를 내뿜는데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가 싹 트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자에게 아직 잠들어 있어도 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농장에서도 감자를 오래 저장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일할 때 한 농민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처음에는 저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과 없이 보관한 감자는 한 달 만에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사과를 넣어둔 감자는 석 달이 지나도 싱싱했어요. 단, 사과도 썩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서 묻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주셔야 해요. 그리고 사과는 감자 10kg당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되는 채소가 있거든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면 감자, 양파, 당근 이런 걸 한꺼번에 사오시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베란다 한쪽에 다 같이 보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예요.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 작용을 해요. 양파에서 나오는 특정 성분 때문에 감자의 싹이 빨리 나고 더 빨리 썩게 만들거든요. 마치 감자에게 빨리 일어나야 해 라고 재촉하는 거와 같아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9세 최영수 할아버지 경우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감자 한 상자와 양파 한 망을 같은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베란다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감자에서 작은 싹들이 돋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양파는 물컹물컹해져서 다 버리게 되고 감자는 싹이 길게 뻗어서 역시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어치를 몽땅 날린 셈이죠. 그래서 감자는 반드시 양파와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다른 방에 최소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냉장고 보관입니다. 요즘 젊은 층이나 1인 가구에서는 뭐든지 냉장고에 넣는 분들이 많은데 감자만큼은 절대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따뜻한 곳에서 자라던 식물이라 4도 이하의 찬 곳에 들어가면 힘들어해요. 그러면 감자 속 전분이 단맛을 내는 당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감자는 평소보다 달콤한 맛이 나요. 그럼 더 맛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조리할 때 생깁니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말이에요. 단맛으로 변한 전분은 높은 온도에서 몸에 좋지 않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자튀김이 검게 타는 이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정미숙 할머니께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감자로 손자를 위해 감자전을 부쳐주셨는데 아무리 중간불에서 천천히 해도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타버리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 실력이 떨어졌나? 하고 걱정하셨는데 사실은 냉장 보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곳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입니다.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해요. 집에서는 베란다 구석진 곳이나 다용도실, 아니면 침실 옷장 아래쪽 같은 곳이 좋습니다. 감자가 들어있던 조미상자 그대로 보관하시되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자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통풍 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세요.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어 두시면 습기가 차서 썩기 쉬워요. 신문지나 종이로 감싸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밀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가끔 감자에 작은 싹이 나거나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통째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감자 표면에는 작고 볼록하거나 오목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눈이라고 해요. 이 눈에서 싹이 나오거든요. 싹이 조금이라도 나온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셔야 해요. 그냥 싹만 떼면 안 되고 싹이 나온 부분 주변까지 넉넉하게 깊이 파내셔야 합니다. 마치 사과 흠집 파내듯이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래요. 감자 깎는 칼이나 과도로 싹이 난 부분을 중심으로 최소 1cm 정도 둥글게 파내세요. 눈에 보이는 싹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솔라닌이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감자 껍질에 초록색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모두 제거하셔야 해요. 연한 연두색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이 바로 솔라닌이 많이 들어있다는 신호거든요. 울산 중구에 사시는 81세 김영희 할머니께서 초록색 부분만 살짝 깎아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감자찜을 드신 후 속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초록색 부분을 너무 얇게만 깎아내셨더라고요. 솔라닌은 감자 표면에서 안쪽으로 5mm 정도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조금 두껍게 최소 5mm 이상은 깎아내셔야 해요. 감자 껍질을 까실 때도 평소보다 두껍게 빠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감자 눈 부분은 더욱 주의 깊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감자를 손질한 후에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렇게 하면 감자의 아린 맛을 줄이고 전분기를 뺄 수 있어요.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소량의 솔라닌을 줄이는 데에도 약간 도움이 된답니다. 물은 2~3번 갈아주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처리해도 먹으면 안 되는 감자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감자에서 싹이 1cm 이상 길게 자랐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자 전체에 솔라닌이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째, 감자 표면의 절반 이상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역시 버리셔야 해요. 부분적으로 초록색인 건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연두색이나 초록색이라면 솔라닌 함량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감자를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썩은 냄새가 난다면 당연히 버리셔야 하고요. 넷째, 감자를 자르다가 속이 검게 변해 있다면 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솔라닌과는 다른 이유로 변색된 것이지만 상했거나 영양 가치가 떨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77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아깝다고 조금씩이라도 먹어야지 하시면서 싹이 길게 난 감자를 계속 드셨는데 한 달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계속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싹이 나거나 변색된 감자를 꾸준히 드셔서 불편함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거죠. 감자 1개, 2개가 아깝다고 건강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감자를 올바르게 처리해서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감자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대부분이 탄수화물이지만 채소 중에서는 단백질도 꽤 많이 들어있는 영양 덩어리예요. 특히 감자 껍질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도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감자밥이라고 해서 주식으로 많이 드셨잖아요. 전쟁 때도 감자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감자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전분이 너무 빨리 소화 흡수되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또래가 되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이 많은데 잘못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쪄서 뜨거울 때 바로 드시면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아주 높아요.
하지만 감자를 쪄서 냉장고에 넣어 하룻밤 정도 식히면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죠. 마치 현미밥처럼 되는 거예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5세 조영순 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감자를 못 드시는 게 속상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지금은 안심하고 드시고 계세요. 식후 혈당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시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찜통에 쪄주세요. 다 익으면 식혀서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했다가 드시면 됩니다. 차가운 채로 드셔도 되고 살짝 데워서 드셔도 저항성 전분 효과는 그대로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몸속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감자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래 분들 중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짜게 먹는 거예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감자에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칼륨이 아주 풍부해요. 실제로 제가 보건소에서 고혈압 교육을 할 때 감자를 자주 드세요 라고 권해드렸는데 꾸준히 드신 분들은 혈압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80세 김동철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혈압이 160분에 90 정도로 높았는데 감자를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드시니까 6개월 후에는 140분에 85 정도로 떨어졌어요. 물론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셨지만 감자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맛있고 건강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옛날 추억의 감자 달걀 샐러드예요. 먼저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쪄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쪄야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C도 더 많이 드실 수 있거든요. 감자가 다 익으면 껍질을 벗기고 수저로 꾹꾹 눌러서 부슬부슬하게 으깨주세요. 그리고 삶은 달걀 2-3개를 껍질을 벗겨서 잘게 다져 넣고요. 거기에 마요네즈 2큰술 정도와 소금, 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오이가 있으면 얇게 썰어서 소금에 절인 다음 물기를 꼭 짜서 넣어주시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 먹던 그 맛이 나요. 손자들도 좋아할 거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어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마요네즈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저칼로리 마요네즈를 사용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감자를 쪄서 소금과 참기름만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구수한 참기름 향과 감자의 담백한 맛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콩팥병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의 특별한 활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생감자즙입니다. 위염이나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자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화상 입었을 때 찬물에 담그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방법은 이래요. 싱싱한 감자 1-2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거나 믹서에 갈아서 즙을 내세요. 그리고 그 즙만 걸러서 공복에 반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다만 생감자는 익힌 감자보다 소화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완화가 급선무인 분들에게만 추천해요. 그리고 맛이 좀 밋밋하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순옥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미염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하루에 한 번씩 생감자즙을 드시니까 속쓰림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감자즙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칼륨이 워낙 농축되어 있거든요.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감자를 미리 물에 우려서 칼륨을 빼낸 다음 사용하세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2-3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물에 빠져나가요. 그 물은 버리고 감자만 사용해서 감자전이나 감자전분으로 요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감자 보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햇빛과 습기를 피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초록색으로 변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겨서 정말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구토, 설사,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올바른 보관법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통풍이 잘 되게 두는 거고, 감자 10kg당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싹이 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양파와는 절대 함께 보관하시면 안 되고, 냉장고 보관도 피해야 합니다.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그 부분을 넉넉하게 도려내서 찬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고, 너무 심하게 변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감자를 건강하게 드시려면 쪄서 냉장고에 하룻밤 보관했다가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고혈압 개선에도 좋습니다. 특히 우리 또래에게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예요. 감자 달걀 샐러드 같은 추억의 음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힐 거예요. 사실 감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선식품들은 올바른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수분과 영양분이 풍부한 만큼 쉽게 산하고 변질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제가 40년간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식품 보관과 조리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주의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감자 보관과 조리의 달인이 되셨으니까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감자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 말이에요. 건강한 식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손자들의 결혼식도 보고 증손자의 첫 돌도 건강하게 지켜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또래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70세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매년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근육의 10%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여러분.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강호성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다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진료실에서 만난 김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2세이신데 혼자서 등산도 다니시고 가끔 텃밭에서 밭일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하고 정정하신 거죠. 제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는 계란이랑 두부를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몸에 충분해야 김 여사님처럼 노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단백질과 관련된 다양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오늘은 노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놀라운 이유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10년 더 젊게, 1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해지려면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뭐든 밥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던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특히 7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줄이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더 드셔야 해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젊을 때는 신진대사가 왕성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만큼 효과가 안 난다는 얘기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5세이신데 계속 기력이 없으시고 감기에 너무 자주 결러서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30%나 적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물어봤더니 저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주로 밥하고 채식 위주로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하고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우선 두부찜이랑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단백질을 늘려가시라고 얘기했어요. 한 3개월 후쯤에 다시 오셨는데 전에 검사할 때보다 근육량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요즘 계단도 전보다 힘들지 않고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육은 물론이고 면역세포, 피부, 머리카락, 심지어 뼈까지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소모량이 많아지고 또 천천히 회복돼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가 기름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젊을 때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몇 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구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렇게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근감소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근감소증이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팔다리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약해져요. 그런데 근육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피를 돌게 해주는 심장도, 호흡하는 폐에도, 소화하는 장과 위에도 다 근육이 있어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되면 우리 피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장기에 있는 근육도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 60대 후반이셨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바카스 병뚜껑 돌렸다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1년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좋아야 음식을 먹고 근육으로 보내서 힘을 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근육으로 보낼 에너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병도 생기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아서 기둥이 약해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평소 식사하실 때 계란,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을 꼭 드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만으로는 안 되고 단백질만으로는 안 돼요. 둘 다 함께 해야 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반대로 단백질만 먹고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안 늘어나고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 3끼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드세요 라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찜, 점심에 두부조림, 저녁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70세 이후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근육량이 20% 이상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낙상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계단을 뛰어다녔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몇 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6개월 후에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아침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때 축적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는데 8시간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다 쓰고 부족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되고 새로 만들어져요. 아침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만 드셔도 하루가 달라져요.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근육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면역력 향상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감기에 유난히 잘 걸리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감기에 한번 걸렸다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단백질이에요. 백혈구,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모두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여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동생은 60대 초반인데 겨울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이 뭐냐면 단백질 영양 상태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안 먹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었다는 거예요. 체할 때도 많아서 누룽지를 끓여서 먹거나 죽을 자주 서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들을 꼭 챙겨 먹으라고 했어요. 소화도 잘 되는 음식들이니까 안심하라고요. 한 6개월 지나고 저희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알부민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생이 저에게 의무적으로 단백질 음식들 챙겨 먹었더니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면역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지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빨리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단백질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특히 발효된 단백질이 좋아요. 요거트,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확실하게 도와주거든요. 장이 좋아지니 몸에 좋은 영양분도 잘 흡수하게 될 테니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도 균형 잡히고 건강한 단백질 섭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리고 단백질 보충에 정말 좋은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여러분들도 콩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콩밥이 아닌 이상 자주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요. 콩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두부, 콩나물, 콩비지 이런 것들처럼 콩으로 만든 음식이면 됩니다. 콩이 첨가된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회복도 빨라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2, 3개월 후에는 확실히 감기 덜 걸리고 기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진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건강을 위해서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관리 중이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심혈관 질환 예방이에요. 여러분,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단백질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식물성과 동물성처럼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2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 할아버지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이나 됐어요. 정상이 200 이하거든요. 그분이 고기 완전히 끊었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안 떨어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평소 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일절 안 드시는데 대신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사 때 드시는 밥 외에도 단 것을 좋아하셔서 당분이 높은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많이 드신다고요. 반찬은 어떤 걸 주로 드시냐고 했더니 염분이 많은 젓갈류들을 자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밥하고 단 것 줄이시고 대신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걸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드렸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반년 정도 지나고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콜레스테롤이 250에서 2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년 만에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진 거죠. 그분은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량을 줄이고 입이 심심할 땐 견과류, 식사 때는 콩류의 음식을 곁들여 드셨다고 해요. 물론 약도 같이 드셨는데 약만으로 단기간에 콜레스테롤을 급격하게 낮추기는 어려웠으니 결과적으로는 음식에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의 힘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나 견과류의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줘요. 그리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도 예방해줘요. 그리고 두유를 많이 드세요. 배지밀 같은 두유 요즘 마트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거 하루에 한 팩씩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도 좋고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빼놓을 수 없죠. 고등어, 꽁치, 연어 이런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이거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혈압도 낮춰주고 심장병 위험도 줄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겨요. 그런데 매일 콩 한 그릇, 두부 한 모,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새우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맛도 더 좋아져요. 진짜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번째 이유는 피부와 머리카락 건강이에요. 여러분, 거울 보실 때 머리카락 숱이 없어서 피부에 탄력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젊어 보이고 누구는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도 단백질의 비밀이 있답니다. 우리 피부와 머리카락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세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25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제 와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머리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우울해하더군요. 저한테 늙으니까 별 수 없나 봐 라고 체념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와이프가 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한 지 좀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단백질을 거의 안 먹고 선식 위주로 먹기만 하니 당연히 단백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도 똑똑하게 해야 한다고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높은 음식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살 많이 안 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확실히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윤기가 돌고 머리카락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왔는데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 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오면 우리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러면 피부가 탄력을 되찾고 머리카락도 굵어지고 윤기가 나요. 특히 계란이 좋아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머리카락 건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계란 흰자는 피부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가득해요. 덤으로 견과류까지 챙겨주시면 일석이조입니다. 견과류에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에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 특히 연어 같은 것도 좋아요. 오메가3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 식단에서 2번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이 들어서 외모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는 노력을 통해 늦출 수는 있어요.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이에요. 여러분 뼈 건강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칼슘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칼슘만으론 절대 안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해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뼈를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칼슘은 벽돌이고 단백질은 시멘트예요.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질까요? 당연히 안 되죠. 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셨는데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골다공증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선생님, 저는 우유도 많이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먹는데 왜 뼈가 약해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는 하루에 2컵씩 드시는데 정작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했습니다. 그분이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안 먹고 계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먹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단백질이 없으면 뼈에 붙지 않아요. 마치 풀 없이 종이를 붙이려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계란 몇 개 드시는 걸로 콜레스테롤에 큰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선 계란찜, 연두부, 생선살 이런 것 자주 드시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우유 대신 두유로 드시라고 했어요. 두유에는 칼슘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알려드렸죠. 6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골밀도가 5% 향상됐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 뼈가 좋아진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말이에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는 사람들이 칼슘만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15%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골절 위험도 상당히 낮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백질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신 뒤에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세요? 생각보다 훨씬 아픕니다. 특히 노년층은 한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근육도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챙겨 드시면
90세가 되어도 튼튼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이론만 알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식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씹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매일 단백질 음식을 챙기는 것도 수고스럽죠. 그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 단백질 보충제 정말 잘 나와요. 드신 분들 얘기로는 맛도 괜찮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근육량도 실제로 늘어났고요. 특히 단백질 보충제 중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단백질 보충제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자녀분들에게 골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이에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아요. 보충제는 보충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습관은 몇 끼 소량씩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한 번에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처리하지 못하고 버려지겠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생선 작은 토막,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아침이 중요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회복돼요. 아침 거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습관은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분들은 고기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콩만 먹으면 되지라고 하시거나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둘 다 틀렸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계란, 생선, 고기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고 소화가 힘들 수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어떨까요? 콩,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혈관에도 좋아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부조림에 멸치를 넣는다든지 콩나물국에 계란을 풀어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도 맞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아져요. 여러분, 이 2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부족하면 보충제로. 둘, 동물, 식물성을 골고루. 셋, 우유보다 두유. 이것만 꾸준히 지키고 드셔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전해드릴 말은 다 했습니다. 녹화하느라 힘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70대시라면 80대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80대시라면 9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단백질 챙겨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10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단백질의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는 모습,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도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삶의 황혼,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혹시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 또 병원에 갈 날이 왔네. 이러다 나도 혹시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뭘 할 엄두가 안 나.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예전 같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어차피 늙으면 치매나 암 같은 큰 병은 피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특효약이나 기적의 치료법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완치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병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뇌세포도 자연스럽게 퇴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치매는 그저 뇌세포 퇴화 현상 중 하나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병을 없애는 것은 어렵지만 병이 오지 않도록 막고 또 병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모든 과정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우리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치매, 두려움 너머의 희망. 방금 들으신 인트로에서 저희는 병을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어르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바로 치매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멀쩡했던 친구가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걱정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한국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서는 4분 중 1분이 치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점점 퇴화하면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까지 조금씩 변해가는 현상이에요. 마치 오래된 전등이 하나둘씩 깜빡이다가 결국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치매에 걸렸을 때 그의 부인 낸시 여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병 중에서 치매가 가장 알 수 없는 병이에요. 대통령으로서의 삶은 전혀 기억 못하고 어릴 적 고생했던 배우 시절만 또렷이 기억하던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제 주변 의사 친구들도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 공과 남의 공을 구분 못해서 아무도 같이 치료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작은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해 나중에는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 증상까지 나타나죠. 밤에 집을 나가 길거리를 헤매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정말이지, 치매는 한 사람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잔인한 병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치매에 더 쉽게 걸릴까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정을 나누고 소통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친구가 없거나 늘 외로움 속에 사는 분들, 또 대인 관계가 어렵거나 독불장군처럼 혼자 지내는 분들이 모든 병에, 특히 치매에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스스로가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세요. 같이 웃고 떠들고 뭔가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바로 관계와 소통입니다. 흥미롭게도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 중에는 APOE4라는 나쁜 유전자가 있는 반면 APOE2라는 치매를 억제하는 좋은 유전자라고 해요. 이 둘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APOE4가 많거나 APOE2가 적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레곤 대학의 한 교수는 10년 전 자신이 APOE4 유전자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0년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손자 손녀들과 보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놀랍도록 건강하죠. 나쁜 유전자가 있다고 낙담하기보다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엄청나게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에 가장 잘 걸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사 결과 바로 음악가들, 특히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목과 폐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여 산소를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우리 몸 모든 세포와 기관의 기능을 왕성하게 만들죠. 또 가사를 음미하며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몸에 이로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나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줄어들죠. 더욱 중요한 것은 노래를 하면 뇌의 12개 중추신경 중 10번째 신경인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위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소화까지 훨씬 잘 되게 해줍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이점이 있답니다. 삶 속에 노래가 있는 분들은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 결국 만성염증이 모든 병을 일으키거나 유전자를 나쁘게 변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치매도 마찬가지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만성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입안에는 약 500가지의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보다는 잇몸에 염증이 생겨 구강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죠.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예전부터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뇌는 특별한 막으로 보호되어 있어서 웬만한 약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입안에 염증이 있으면 그 균들이 코를 통해 뇌로 바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구강 건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평소 우리 침 속에는 몸에 좋은 여러 효소가 있고 나쁜 균과 좋은 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액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늘고 위산이 역류해서 혀바닥이 하얗게 부식되는 경우도 많아 입이 마르기 쉽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건강이 나빠지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많이 마시고 입을 자주 헹궈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로 입을 헹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구강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독한 구강 청정제는 오히려 좋은 균까지 죽일 수 있으니 맹물로 자주 헹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저희 채널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암, 두려움 대신 지혜로운 동반. 치매만큼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름, 바로 암입니다. 한 집에 한 명은 암 환자가 있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흔한 병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는 암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암이라니. 이제 다 끝났네. 괜히 병원 가서 고생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암 역시 치매처럼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암세포가 끊임없이 변형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절망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암은 마냥 두려워만 할 병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병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그 지혜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에서 산이 너무 많이 나와 위험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췌장감의 경우 췌장관으로 위산이 역류해 췌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췌장은 위 바로 밑에 숨어 있어서 덩어리가 1침 이상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암세포 주변에 섬유질 벽을 쌓아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하니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척추 문제인 줄 알고 정형외과를 찾지만 사실은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거죠. 통증이 매우 심한 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거나 책을 읽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먹는 것, 바로 식사 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은 췌장 등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배와 과도한 술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니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음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인도 사람들이 주로 먹는 카레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암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카레를 먹기 힘들다면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삶은 달걀, 두부, 고구마 같은 단백질 위주의 음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 부담스럽다면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사과도 껍질째 깨끗이 씻어 드세요. 껍질에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가볍게, 그리고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최고이고 장이 튼튼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처럼 생선 위주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히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가짜 설탕은 어떨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끔 마시는 소량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든 지나칠 때 생깁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잘 먹고 마시지 못해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는 주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의사가 수면제를 처방해도 식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은 이제 감기처럼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는 병이죠. 암에 걸렸다고 해서 특별히 벌을 받았거나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를 해소할 자신만의 방법,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암을 지혜롭게 다루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Well dying,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치매와 암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이 모든 건강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조금은 무겁지만 꼭 함께 생각해야 할 주제, 바로 well dying, 즉 건강하게 잘 죽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고 마치 먼 훗날의 일처럼 여기곤 하죠.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말기 환자들을 지켜본 의료진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남자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자 문제나 사업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여자 환자들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남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놓지 못했고요. 특히 돈 많은 재벌 중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죽음 앞에서 너무나 억울해하며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니 돈이 많다고 해서 죽음 앞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은 죽기 직전까지도 얼굴에 늘 웃음을 띄었다고 합니다. 강한 믿음 덕분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자녀의 꿈을 부모님이 대신 이루어주고자 몽골에 병원을 세워 돕는 모습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합니다. 몸 전체에 기운이 없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면 육체는 야위어 보기에도 안쓰러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해 더욱 기운이 없고 잠도 깊이 잘 수 없게 되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감 중에서 청력은 죽기 직전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환자분들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임종 앞에서 통곡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에 슬퍼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죠.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채워갈지가 중요하죠. 100세, 120세를 살아도 치매로 멍하니 지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죽기 전 장례식, 즉 데스 페스티벌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는 대신 살아생전 죽기 직전에 가장 큰 잔치를 여는 거죠.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을 불러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며 듣고 싶었던 추억 이야기를 나누고 유언을 남기고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성대한 파티를 하고 한 달 뒤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기보다 고인이 남긴 사랑과 추억을 더 깊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웰다잉은 곧 웰빙, 즉 잘 사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삶의 지혜를 더하다. 오늘 우리는 삶의 황홍이 마주하게 되는 건강과 죽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치매와 암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잘 죽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의 완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과 마음가짐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그리고 평온한 마무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이죠. 매 순간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며 내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처럼 단순하고 꾸준한 노력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색깔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